오늘 아침부터 구름이 잔뜩 끼어있네. 이거 이런 날씨 내가 진짜 안 좋아하는데, 나 이런 날씨가 제일 싫어. 구름 잔뜩 끼어있는 날씨, 비도 오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나는 나를 설득을 잘 해서 집 밖으로 지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 왜 자꾸 이렇게 집 밖으로 나 자신을 자꾸 끄집어 내려고 하냐면, 내 삶의 문제의 한 70%는 내가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내 삶의 그 골칫거리나 문제거리들의 칠할은 내가 실내에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야.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에는 실외로 나를 데리고 나오면 의자에 앉을 일이 없으니까 한 70%의 문제거리가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지. 오늘 또 나온 김에 책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목 자체가 완전히 원색적이야.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일본 사람이 쓴 책이고, 아마 일본 책 제목은 인간 알레르기라고 돼 있는가 봐. 인간 알레르기.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꽃가루 알레르기, 땅콩 알레르기처럼 이 꽃가루가 우리 몸을, 내 몸을 공격하지도 않는데 불필요하게 반응하는 것들, 땅콩이 우리 몸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불필요하게 반응하는 것들, 알레르기라고 하잖아. 알레르기. 그 알레르기라는 생각을 인간관계에 접목시켜서 해석을 해 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아마존 심리 1위 뭐 책이 많이 팔렸는가 봐. 그러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인간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의 관계 심리학. 당신은 인간 알레르기일지도 모른다. 이런 부제들을 달고 있는데, 우리가 집단 생활을 하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가 봐. 그러니까 이런 책이 잘 팔렸지. 어디 오늘 또 살살 천천히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 알레르기란 무엇인가? 알레르기란 일반적으로 과도한 면역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즉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이물질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정의를 근거로 유추해보면 인간 알레르기란 제거할 필요도 없는 타인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물질로 보고 몸과 마음으로 거부하고 공격하여 없애버리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알레르기는 특정 물질에 대한 몸의 면역 반응이 아니라 사회 심리적 존재인 인간에 대한 마음의 면역 반응이다. 하지만 이것은 몸의 알레르기 반응과 상당히 흡사하다. 면역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물질로 인식 혹은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부와 공격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다. 알레르기가 되는 것은 알레르기 반응, 즉 거부 반응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과도하게
이물질로 인식하는 성향 때문에 일어난다. 즉, 제거할 필요도 없는 무해한 꽃가루나 음식을 없애야 할 위험한 이물질로 잘못 인식하면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인간 알레르기의 근원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알레르기가 생기면 쉽게 공존할 수 있는 존재나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까지 곧바로 제거해야 할 참기 힘든 이물질로 여겨버린다. 그러면 저절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상대를 공격하고 제거하게 된다. 어떤 물질을 이물질로 인식함으로써 알레르겐이 되는 것을 의학적으로 감작이라고 하는데, 일단 감작이 발생하면 알레르겐이 존재하는 한 증상은 점점 심해진다. 왜냐하면 알레르기 반응으로 생기는 항체나 면역 물질이 더욱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 또한 다른 항체나 면역 물질이 생겨나는 연쇄 작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인간 알레르기도 이와 마찬가지다. 어떤 인물에게 감작이 발생하여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부 반응이 더욱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그 결과 알레르기 증세는 더욱 강력해진다. 사소했던 위화감이 마침내 격렬한 혐오감이나 증오가 담긴 공격으로 증폭된다. 이 과정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인간 알레르기가 심해지면 불쾌한 고통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타인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공격과 제거 반응을 반복한다. 자신이 왜 사랑하는 존재를 날마다 공격하는지, 왜 평소 사이가 좋았던 동료나 친구를 만나기 싫어지고 뒤에서 그들을 헐뜯게 되는지, 그 근본 원인은 깨닫지도 못한 채 힘겨운 마찰과 갈등을 반복한다. 이 모든 불행은 제거할 필요가 없는 상대를 없애야 하는 이물질로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인식을 바로잡지 않는 한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눈앞의 고통과 불쾌함에도 정신이 팔린 나머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불행을 쳇바퀴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이 장에서는 먼저 인간 알레르기가 유발되는 기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 알레르기가 유발되는 증상 중에는 이물질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일어나는 증상과 불필요한 것까지 이물질로 인식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전자는 인간 알레르기가 유발하는 감정이나 행동의 문제이며, 후자는 타인을 해석하는 방법, 즉 현상의 뿌리가 되는 인지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인간 알레르기가 생기면 불쾌한 감정이나 혐오감에 휩싸여 사람과 자주 다투거나 충돌한다. 그 불쾌감에서 벗어나려고 음주나 흡연 등에 탐닉하고 점점 습관처럼 의존하게 된다. 이런 증세가 심해지면 그 해악이 커지는데 점점 그것들만 돋보이게 된다. 그러나 방금 말했듯이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의 뿌리에는 해석하는 방법, 즉 인지의 문제가 박혀 있다. 그럴 필요도 없는 존재를 제거해야 할 이물질로 파악해버리기 때문에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수면 위로 드러나는 감정과 행동의 문제를 파악한 다음 수면 아래에 있는 인지의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 인간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대인관계에 예민하여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거나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마음속 어딘가에 늘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가까이 있는 존재에게조차 깊은 신뢰나 친밀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알레르기의 정도가 심해지면 사람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자신의 정신적 버팀목이나
의존하고 싶은 대상에 대한 욕구가 절실한 경우에는 먼저 타인에게 접근하기도 한다. 물론 그 사람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신뢰감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분이나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타인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강파하고 상처받는다. 부모나 연인, 배우자, 자식처럼 마음을 터놓아도 괜찮은 사람에게조차 혹시 자신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한다. 조금이라도 그런 조짐을 발견하면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불신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그것을 태도나 행동으로 드러낸다. 인간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외면하면 그도 어느새 그 마음을 알아채고 나를 외면하고 만다. 호감이나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도 경계심을 드러내며 찌푸린 얼굴로 일관하면 다가오는 것을 포기한 채 떠나갈 것이다. 인간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타인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너무 경계하며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동료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마는 것이다. 아마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 진짜 많을까? 이거 꼭 내 얘기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나도 이 책 앞부분을 읽을 때 꼭 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다는 얘기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 한둘이. 인간 알레르기 체질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인간 알레르기 체질이라. 밤나무 꽃 피었네. 이런 꽃가루에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나 불안을 쉽게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상황을 쉽게 만들어내기도 한다. 마찰, 대립, 고립을 자초하고 마는 것이다. 고집을 강함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에 약하다. 본심을 감추고 행동하는 것은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더 피곤하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쉽게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늘 상대방의 안색을 살피며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따라서 극심한 정신적 피로에 시달리는 것이다. 스트레스나 불안에 대한 내성도 약해서 심신이 쇠약해지기 쉽다. 그래서 늘 기분이 언짢고 몸이 개운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려 위장과 순환기 계통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심신질환의 원인이 될 위험도 높다. 그런 불쾌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쾌락과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방출을 늘리는 행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음주와 도박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과식이나 쇼핑, 섹스에 탐닉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인터넷 게임이나 과격한 동영상에 심취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행위에 몰두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정 인물과 연애나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것보다 일시적인 육체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부담이 없고 상대하기 쉽기 때문이다. 면역체계란 몸이 이물질의 침입이나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시스템이다. 이물질을 제거하여 생체를 방어하는 반응을 면역반응이라고 부른다. 면역반응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체계이다. 그리스 시대부터 인간은 한 번 전염병에 걸렸다가 회복하면 두 번 다시 같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면역은 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스템이자 동시에 하나의 기억 시스템이다. 과거에 침입했던 이물질을 영원히 기억해 다시 같은 이물질이 진입하면 즉시 그것을 식별하여 파괴 제거한다. 알레르기는 이런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생기는 상태이다. 없을 필요가 없는데도 이물질로 인식해버리고 나서 철저하게 공격을 가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대상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어도 마찬가지이다. 때로는 자기 몸의 일부나 세포가 표적이 되는 일도 있다. 일단 이물질 리스트에 추가하면 원상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간의 마음에도 면역에 해당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마음의 면역 반응에는 이물질을 공격, 제거하는 시스템과 함께 과거에 침입했던 이물질을 기억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 때문에 공포나 고통을 맛보았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장면과 관계된 사실 또한 기억에 각인된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맞닥뜨린 경우뿐 아니라 그 장면이 연상되는 상황에 처하기만 해도 마음속에 경보음이 울려 회피나 전투 준비를 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강력하고도 철저하기 때문에 이성으로 제어하는 게 쉽지 않다. 인간 알레르기가 발현되면 그리 유해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의 면역 체계가 작동한다. 이전까지는 두려워하고 거부할 필요가 없었던 존재일지라도 회피하거나 공격, 제거하려 한다. 일단 인간 알레르기가 생기면 동료나 배우자, 가족조차도 이물질로 인식하므로 그들도 회피나 공격, 제거 대상이 된다. 때로는 특정 인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제거 리스트에 올려버린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타인과 사이좋게 지내고 원만한 관계를 맺고 싶다고 생각해도 충돌이나 오해를 피할 수가 없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이물질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해한 이물질이나 외부의 적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무해하고 자신의 아군이 되어줄 존재, 유익한 존재와는 공존관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존해야 할 존재까지 공격하고 제거하는 순간 그 행위를 멈출 수 있는 것이다. 이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알레르기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물질이 아닌 존재, 즉 자신과 가족에게 공격을 억제하는 체계를 면역 관용이라고 한다.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 않는 어린 시기에 접촉한 물질에 대해서는 이물질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공존했던 존재는 가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편 일단 면역 체계가 발달하고 나서 알게 된 존재는 타인으로 인식하여 공격과 제거의 대상이 된다. 마음의 면역에도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면역 관용이다. 타인을 모두 이물질로 여겨 철저히 공격, 제거하려고 하면 사회생활은 금세 대립 상태에 빠지고 만다. 몸이 영양이나 휴식을 필요로 하듯 마음도 주변 사람의 지지나 애정을 필요로 한다. 유해한 존재는 공격, 제거해야 하지만 사회적 생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존재,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에게는 마음의 면역 관용을 발휘해 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그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그것이 앞장에서 언급한 애착이다. 어린 시기에 늘 옆에서 보살펴주고 애정을 쏟아준 존재에게는 애착이라는 생물학적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영원한 사랑의 감정과 신뢰가 생긴다. 타인을 자기와
연결된 존재로 받아들여 여차할 때는 그 품으로 숨을 수 있는 보금자리로 인식한다.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특정 존재와의 사이에 형성된 애착은 인간관계의 토대이자 타인과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는 데도 도움을 준다. 반대로 어린 시기에 양육자와의 사이에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여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양육자와의 애착이 안정된 어린아이 쪽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쉬울 뿐더러 유해한 존재를 제거하는 능력도 높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어린 시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필요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해한 인간이 접근할 가능성도 더 높다. 애착은 마음의 면역 관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저 사람은 왜 이물질이 되어버린 걸까? 이물질 판정 기준. 상식과 규칙을 공유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 중요한 판정 기준은 상식과 규칙을 공유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상식과 규칙이 다르면 자신의 기대가 어긋나기도 하고 상대의 기대를 저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한 일인데 오히려 질책을 받기도 한다. 서로 호흡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인다. 하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더라도 그 사람 나름의 규칙을 주변 사람들도 이해하고 미리 예상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물론 한계가 있다. 서로의 규칙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상식이나 규칙은 사람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반대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다른 경우도 많다. 이를테면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은 사회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강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자유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기존 가치에 얽매이는 사람이 고리타분하게 보일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원칙이 있으므로 아무리 오래 대화한다고 해도 의견 일치를 보기가 힘들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을 혈액형 같은 다형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두 일장일단이 있고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한다. 어떤 한쪽만을 정답으로 규정해버리면 환경이 바뀌었을 때 종 자체의 생존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위험 부담을 덜고 멸종을 피하기 위해 다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어떤 변종도 종 전체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살아남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차이를 끝내 떨쳐버리지 못한 채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쪽 모두 필요하지만 상식과 규칙이 다른 사람끼리 친밀하게 공존하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관심사와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앞에서 말한 두 번째에 비하면 한층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이물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을 허락해도 좋은 동료로 인정해 나의 영역 안으로 불러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중시하는 기준이다. 먼저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를테면 당신이 야구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야구 선수 이야기를 꺼냈다고 치자. 그러나 곧 흥미없는 스케이트 선수 이야기로 화제가 바뀌면 무시당했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막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그보다 언제쯤 과장으로 승진할 거야? 라고 되물으면 더 이상 이야기할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먼저 관심사를 공유하고 상대방에게 화제를 맞추려는 자세가 동료로 인정받는 데는 필수 조건이다.
당신이 상대방의 화제를 무시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금방 부정해버리는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당신 자신은 악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은 더 이상 이야기를 공유할 수 없는 사람으로 관주해버린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이물질 취급을 받고 만다. 눈을 맞추고 맞장구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이 시원찮은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자신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은 반응이 별로라고 느껴 더 이상 관심사를 공유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자신에게 흥미없는 화제가 나오면 외면하는 사람도 이물질 취급을 받기 쉽다.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한테 아이와 이웃의 이야기를 시시콜콜 듣게 된다. 그러다 보면 이내 지겨워져서 건성으로 대꾸하거나 이제 그만 하라고 말을 끊기도 한다. 그런 일이 거듭되면 아내는 남편을 친근한 대상이기보다 이물질로 인식하므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마음을 공유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동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해결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끼면 고통은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된다. 마음을 공유하게 된 존재를 애착 이론에서는 안전기지라고 부른다. 그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며 이물질과는 정반대의 존재이다. 인간은 상대방이 안전기지인지 아닌지를 자신도 모르게 가르고 있다. 상대가 만약 안전기지라면 기분 좋은 안도감에 휩싸여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놓게 된다. 이야기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되어 어느샌가 답을 찾기도 하고 힘과 용기가 솟기도 한다. 하지만 애당초 마음을 털어놓기에 가장 좋은 부모나 파트너라 해도 안전기지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았는데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책하거나 충고와 설교를 늘어놓는 경우이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눈의 가시가 되어 거부 반응만 일어나게 된다. 안전기지가 되지 못하는 전형적인 유형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래라 저래라 쓸데없는 참견이나 충고를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해버린다. 상대방은 그런 걸 원한 게 아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공유하고 싶을 뿐인데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를테면 서툴기는 하지만 자신이 만든 곡을 직접 연주하고 그것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더 연주를 잘할 수 있다면서 그 사람을 무시한 채 다른 곡을 연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사실 누구도 그의 연주를 들으러 온 게 아닌데 말이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까지 상담을 받으러 올까? 심리치료사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일까? 그 이유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현대인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진정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 힘들어져 버린 것이다. 나처럼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이 한둘이 아닌가벼.
직장인들 열의 아홉은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잖아. 선생들은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개지랄을 떠니까 힘든 거고,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또라이 짓 하니까 힘든 거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술 처먹고 어영구영하고 시비 걸고 하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힘든 거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하는 친구는 민원인들, 또라이 같은 민원인들이 괴롭혀서 죽겠다 그러고, 도대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 그거 맞긴 맞는 거야. 젖먹이 아기를 집에다 방치하고 지는 친구들하고 술 처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며칠 있다 집에 와보니까 애들이, 그 젖먹이 아이가 죽어있고. 아동폭력의 7, 80%는 대부분 부모야, 부모.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뭐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학대당할까봐 CCTV를 설치한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유치원에서 전체적으로 학대당한 아이들 중에 유치원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몇 프로인데? 5%도 안 돼. 대부분은 집에서 지기들이 두들겨 패고 있어. 지기들이. CCTV를 설치해야 할 때는 유치원이 아니고 가정에다 설치해야 돼. 가정에다. 부모, 특히 어머니가 아이들을 때리지 않는가, 학대하지 않는가를 감시해야 된다니까. 주요 감시 대상은 유치원이 아니야. 그 집이지. 그 주요 학대자는 부모라고. 특히 엄마. 도대체 모성이라는 게 있긴 있는 거야? 때리고 죽이고. 대한민국에 타인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긴 있는 건가? 방송에 나와서 딸바보니 무슨 바보 하면서 타인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진실은 몇 프로나 될까? 나는 50%가 안 된다고 봐. 이제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 왜 인간 알레르기가 늘어날까?
알레르기가 현대인에게 만연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 인간 알레르기 역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잡균이 없는 청결한 환경이 알레르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부족하고 격리되어 있는 환경은 인간 알레르기를 촉진한다. 개개인이 통제 가능한 여러 시스템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자기 뜻대로 조정할 수 없는 타인이란 존재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 아이를 등에 업거나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그 현상을 부채질한다. 지금 일본에서는 홀로 사는 세대가 전체의 절반쯤을 차지하는데 애착이 약해지는 건 인간 알레르기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대, 집단 따돌림, 괴롭힘, 가정폭력, 이혼 같은 비교적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 알레르기의 증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혼인율 저하나 섹스리스 부부, 핵가족화, 연애하는 젊은이의 감소 등등의 현상도 또 다른 지표일 것이다. 인간 알레르기는 대인관계의 갈등을 야기할 뿐더러 스트레스를 부추기고 건강과 수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를테면 인간 알레르기가 원인이 되어 이혼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혼은 남성의 수명을 대략 10년가량, 여성의 수명도 약 5년가량 단축하게 만든다. 가능한 한 빨리 재혼하는 쪽이 오래 사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혼은 당사자인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이혼을 했을 경우 아이의 평균 수명은 약 5년 단축된다. 독신인 것도 수명에는 마이너스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9년 7개월이나 단축되고 만다. 어이가 없네. 이건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이건 네 생각이지. 반대로 자녀를 갖는 것은 부모의 사망률을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이 수치는 미국에서 실시한 80년에 걸친 수명 연구의 결론이다. 또한 신경과민에 초조하거나 공격적이 되기 쉬운 성향은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 점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폐암의 발병 연령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공격성이나 적대감이 강하고 특히 언어폭력이 심한 사람은 일찍 폐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인간 알레르기인 사람에게 나타나기 쉬운 극단적인 사고방식도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다. 건강이나 장수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현대인의 미래를 인간 알레르기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물감을 줄이는 방법, 분해하고 소화한다. 우선 타인을 과도하게 이물질로 인식하는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기본은 이물질을 분해하는 작업이다. 몸의 알레르기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므로 그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다. 한번 알레르기 체질이 되면 평생 계속 되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극복할 수 있는 알레르기도 있다. 이를테면 음식물 알레르기다. 유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서서히 감소하여 설령 알레르기인 소인이 그대로 남아있다 해도 증상은 생기지 않는다. 위장의 소화 기능이 발달하고 음식물을 분해하는 능력이 증가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등을 가늘게 부수기 때문이다. 알레르기는 분자량이 일정량 이상인 이물질에 대해서만 반응한다. 바이러스나 세균 역시 덩치가 큰 축에 속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소금이나 물 분자는 물론이고 아미노산이나 콜레스테롤도 너무 작기 때문에 알레르기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단백질은 거대한 분자이지만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므로 다시 알레르겐이 되지는 않는다. 소화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는데 4살 무렵에는 음식물 알레르기가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
엄밀히 말하면 알레르기는 남아있지만 알레르겐으로 인식한 물질은 장까지 도착하기 전에 분해되어 이물성을 잃어버리므로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 알레르기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정신적인 소화 능력이 미숙한 시기에는 타인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마음속 깊이까지 들어가 알레르기 반응을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지면 말과 행동을 분해하여 해독한 이후 소화하기 때문에 영양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당신이 거북해하는 사람의 이물성은 본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나 고통을 받음으로써 일어난다. 그것이 반복된 결과 상대의 인격에 대해서까지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부 반응을 없애려면 발단이 된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체험 하나하나를 곱씹어보고 무해한 수준이 될 때까지 분해해야 한다. 마음에는 자기 회복 장치가 있다. 인간의 마음은 자연 면역처럼 자기 회복 장치를 갖고 있다. 마음에 의한 분해, 소화의 첫 단계는 수면과 꿈이다. 잠들고 꿈을 꿈으로써 마음은 하루 종일 받은 상처를 회복하려 한다. 한숨 자고 나면 상처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깊고 강한 상처는 한숨 자는 것만으로 분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며칠 동안 같은 꿈을 꿀 때도 있는데 이는 커다란 상처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시도한 결과이다. 때로는 몇 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겨우 소화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나 꿈은 중요하다. 먼저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또한 잊는 것도 중요한 마음의 자연 면역이다. 그러나 인간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게끔 타격을 받는다. 쉴 틈 없이 계속 꾸짖으면 잊기는커녕 더욱더 과민해진다. 충격이 너무 클 때나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상처받은 일을 하루 종일 떠올리다 보니 마음은 더욱 피폐해지고 쇠약해진다. 이때도 인간은 회복 수단을 갖고 있다. 감정을 표현하고 말함으로써 분해, 소화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놀라우리만치 강력한 회복 수단이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과 기분을 모조리 털어내는 것이다. 울고 화내고 억울해하다가 항의하고 한탄하는 것이다. 주변에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심리치유사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좋다. 혼자 외롭게 억울하다고 한탄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주고받아야 더 잘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하는 것이다.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 체험을 일부라도 공유해야 한다. 동시에 말로 표현함으로써 일어난 일을 객관적인 사건으로 재현한다. 그러면 괴로운 체험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협하지 못한다. 몇 번이나 말하는 동안 마음이 진정되므로 그 일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꿈을 꾸는 행위와 상당히 비슷하다. 아무리 무서운 꿈도 직접 그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지는 못한다. 인간은 꿈을 통해 자신의 상처 입힌 일을 영화 보듯 다시 체험하고 마주하면서 냉정함을 되찾는다. 그 후에는 또 하나의 과정이 존재한다. 괴로운 체험과 그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상처를 입힌 존재나 그 행위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그 경험의 여파가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상사의 말도 안 되는 요구나 인신공격을 권력남용이나 성희롱이라는 이름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혼란스러워하거나 자책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거시적 진단은
분해 단계의 중간 과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이물성을 완전히 분해하지는 못한다. 인간 알레르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분해와 무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알레르기 억제 시스템 강화법. 내가 믿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의 존재. 지금까지는 싫어하는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이물질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는 인간 알레르기를 극복하는 또 한 가지의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 알레르기 억제 장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억제 장치란 무엇일까? 바로 애착관계가 그것이다. 내가 믿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의 존재는 그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사람과의 애착관계가 돈독해질수록 인간 알레르기는 가라앉는다. 최근에 나는 이것에 착안하여 실제 치료법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한 애착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때 관건이 되는 것은 안전기지의 회복이다. 안정된 애착관계는 안전기지로서 가능하다. 안전기지란 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원할 때 손을 뻗어주는 따뜻한 어머니 같은 존재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정함이다. 애착을 담당하는 옥시토신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은 엄격함과 공격이 아닌 다정함과 보살핌이기 때문이다. 인간 알레르기가 발동하면 엄격함과 공격성만이 점점 심해져 상태가 악화된다. 그러나 다정함을 되찾을 기회가 있으면 사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3장에 소개했던 두 얼굴의 신입 직원의 사례인데, 인간 알레르기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기미코 씨가 직장에서 아팠던 적이 있다. 그때 그녀를 걱정해주고 따뜻하게 보살펴준 사람이 바로 그 문제의 신입 직원이었다. 그러자 그 신입 직원에 대한 이물감은 사라지고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했다. 좀 더 뒤틀린 심각한 사례에서도 이 장치를 잘 이용하면 인간 알레르기를 개선할 수 있다. 그 사례로 내가 시행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 마음의 표면이 거칠어진 상태이다. 그럴 때는 누구에게나 이물감이 생겨 마찰이나 충돌이 늘어난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생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모와 파트너와도 삐걱거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힘들어하는 본인 스스로와 신뢰관계를 쌓는 동시에 버팀목이 되어줄 만한 사람에게 협조를 구해 그 사람과도 신뢰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주변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말과 행동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속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의 속마음과는 전혀 딴판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무척 많다. 이때 속마음을 알게 해줌으로써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지지자와의 사이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나 정서, 행동도 순식간에 개선되었다. 극적으로 좋아진 사례도 적지 않다.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본인의 속마음을 알고 진심으로 관계 방식을 바꾸자 과거의 일이 우습게 생각될 정도로 변했던 것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지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정된 애착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치료자 역시 지지자와 신뢰관계를 쌓고 그가 안전기지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조언한다. 안전기지를 확보하면 애착관계는 좋아진다. 그 결과 인간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장치가 활성화되고 지금까지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이물감을 느꼈던 증세도 완화되어 관용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사소한 일에도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관대해진다. 과민함이 누그러짐으로 상처받는 일도 줄어든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경감됨에 따라 문제도 줄어든다. 그 변화를 주변 사람들도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이해함으로써 선순환이 일어난다.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과 마음의 안정, 자기 긍정감의 회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탁산 공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난 변화이다. 사실 인간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바로 자기의 전이다. 자기의 전이. 면역이란 자기가 아닌 것을 배제하는 장치이다. 즉 자기와 동일시하면 이물질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고 알레르기 반응도 억제된다. 앞서 말했듯이 자기의 전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거울 전이는 상대방을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고, 이상화 전이는 상대를 자신의 이상형으로 숭배함으로써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상화 전이에도 역전이가 일어난다. 상대가 자신을 이상화하고 숭배하면 자신의 가치를 누구보다 이해해주는 그 존재에게 이상화로 응답한다. 어렸을 적 자기애를 충족하지 못한 채 자란 사람은 자기의 전이 때문에 존경과 칭찬, 봉사를 하는 것을 최대의 만족이자 힘의 원천으로 삼는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이 애인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많은 이유는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다. 애인으로부터 열렬한 찬사와 지지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자기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애인이 아내가 되고 존경과 칭찬의 실증이 나면 이상화 전이의 마력은 그 빛을 잃는다. 그러면 꿈에서 깨듯 전이 대상은 평범한 사람으로 되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자기의 전이로 억제되어 있던 면역 반응이 고개를 쳐들면서 상대방을 이물질로 인식하게 되어 격렬한 인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니 양가형 애착 성향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칭찬과 봉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인간 알레르기를 극복하는 방법. 알레르기 극복법을 잘 알려진 것이 탈감작 요법이다. 항원을 조금씩 주사하거나 먹음으로써 항원에 대한 탈감작, 항원으로 여기고 이물질로 인식하지 않아 알레르기 상태를 벗어나는 것, 탈감작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꽃가루 알레르기를 치료할 때 쓴다. 또한 다른 알레르기라도 소량씩 경구 섭취함으로써 이물질로 인식하는 현상이 약해져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래된 민감요법인데 오칠 장인은 옷을 조금씩 핥음으로써 옷의 도끼를 제거한다고 한다. 소화관은 음식물이라는 이물질을 섭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물질에 대한 확인이 피부보다 덜 까다로운 것이다. 인간 알레르기로 탈감작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에도 익숙해질 수 있는 생물이다. 다만 조금씩 꾸준히 익숙해지는 게 원칙이다. 초조한 나머지 결과를 서두르다 보면 격렬한 거부 반응이 나타나 오히려 알레르기가 더욱 심해지거나 극복하려는 의지 자체를 잃게 만든다. 인간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도 타인과 접촉하는 동안 그것을 극복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불쾌하기만 한 체험이었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만한 체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이를테면 타인에게 봉사하거나 보살피는 일들이 그렇다. 마음 편한 곳에서만 타인과 어울리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그러면 골치 아픈 생각을 할 필요도 상처도 받을 일도 없다. 친밀하면서도 깊은 관계는 과감히 피하고 차 한잔 마실 정도의 친구나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이에 인간 알레르기를 극복할 수도 있다. 또한 타이밍도 중요하다. 성숙해지면 타인과 교제하는 게 그리 고통스럽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그 예로 앞서 언급한 시인 하기와라 사쿠타로가
어떻게 인간 알레르기를 극복했는지를 소개하겠다. 사쿠타로는 습관의 힘을 이용한 것이다. 즉 탈감작으로 알레르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아무튼 나는 최근에 내 고독증을 고칠 수 있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서서히 건강을 되찾았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이제 어두운 동굴에서 나와 한낮에도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희망을 꿈꾸며 즐기고 있다. 이것이 50살을 맞이하는 사쿠타로의 심정이었다. 그는 그 후에도 정력적이며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된다. 인간은 결코 똑같을 수 없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서서히 변한다. 인간은 학습할 수 있고 자신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 덕을 품은 사람도 그 덕을 무해한 것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희귀한 영양소로 삼을 수도 있다. 음식물 알레르기의 경우에도 같은 식품이라도 발효 처리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기도 한다. 밀이나 콩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도 그것을 발효해서 만든 간장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인간 알레르기도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성숙해지면 이물성을 잃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늙고 약해지면 과거에 원하는 어딘가로 사라져 멀리하며 싫어했던 사람을 오히려 사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한다. 이물성이 변화해 독성이 없어지면 알레르기 반응이 사라지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인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조차도 시간이 지나 성숙해지면 인간 알레르기를 극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지인의 근황이다. 젊은 시절 몇 번이나 자살, 미수를 반복하며 자기 파괴적인 인생을 살던 그는 40살을 맞이할 무렵에 비로소 안정을 되찾고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아이를 갖는 일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원하던 여자들은 수많은 고통을 맛본 채 그의 곁을 떠났다. 아버지가 되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젊은이들에게 아버지처럼 사랑을 베품으로써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빠진 부분을 메우려 하는 듯 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다. 60줄에 들어서야 간신히 그는 자기 내부에 있던 인간 알레르기를 극복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가 알레르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아이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유지하기를 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은 과연 악인인가? 세상이 삭막하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도 적지 않을 테지만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생긴다. 게다가 생판 모르는 남뿐만 아니라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부부나 부모 자식까지도 사태를 심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버티고 서 있기조차 힘들 만큼 위태로운 날들을 보내게 된 것이다. 옛날 같으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격언처럼 약간의 마찰은 신뢰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윤활유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소박한 격언은 통용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관계가 끝나버리는 일도 드물지 않다. 일단 관계가 어색해지면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인간의 유대가 붕괴되는 것과 함께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이 세상이 친절함과 관용을 잃고 결벽증에 시달리며 완고하고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기대나 규칙을 위반하면 강한 분노를 느끼며 그 존재에게 과도하리 많지 공격을 퍼붓는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아이를 학대하는 것도 이물질로 여긴 존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모두 비슷한 병리 현상이다.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자신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차없이 제거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 하는 특징이다. 자신이 아닌 것, 즉 이물질에 대한 과도한 거부와 배제는 바로 이 책에서 서술한 인간 알레르기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그것이 확대되어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나 부모 자식의 관계조차 삭막하게 만들고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무심코 거부나 공격을 해버리는 심리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다. 이물질을 악한 것으로 배제한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물질로 파악한 대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과도하리만치 이물질로 인식하고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인간 알레르기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시간을 쏟는다. 우리의 일상적인 관심의 대부분은 악한 쪽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말 문제인 것은 악한 것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공격, 제거하려는 것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다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자신다움을 추구하며 자신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여 얻는 삶은 쾌적할지라도 외롭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 산다는 것 자체의 기쁨보다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를 불행하고 살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은 인간인 우리가 같은 인간에게 거부 반응을 갖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 문제의 뿌리에는 인간 알레르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야 할 애착관계라는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 책에서 제기한 인간 알레르기라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현대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전원일기라고 하는 몇 개 클립이 있어서 그걸 봤었는데, 그 전원일기를 보면 그 양촌리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가 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양촌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성인이 됐든 아니면 양촌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사회인 그 양촌리가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들거든. 그 지역사회에는 그 이장이라는 사람도 있고 청년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어떤 지도자 같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개인의 문제 또는 자식의 문제를 그 핵가족 안에서만 지금 해결하려고 하잖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근데 그 양촌이라고 하는 마을은 그 마을 전체가 자기 일인 것처럼 달라들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물론 이제 그렇게 서로 얽히다 보니까 뭐 새로운 문제도, 인간 간의 관계에 새로운 문제도 만들어내기도 해.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문제 역시 그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해결해버린다고. 그 양촌리 그 마을이 내가 살았던 내 어릴 적 그 1970년대 그 마을하고 되게 비슷해. 그때는 그렇게들 다들 살았었어.
근데 그때는 뭐 인간 알레르기라든지, 응? 무슨 또라이 같은 인간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니까. 내가 말을 하고 싶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가 됐던 사건들을 해결할 그런 리더들이 있었어. 그 회장님이 됐든, 이장이 됐든, 청년회장이 됐든. 근데 지금은 온전히 각 개인한테 자유를,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유를 좀 주고 있잖아, 지금. 대신 책임도 너 혼자 지라는 거지. 뭐 어쩔 거야, 이거. 답이 없는 것 같아, 답이. 이 책에서 무슨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라고, 이러이러한 실마리를 갖고 해결하세요라고 하는 정신과 상담 의사가 주는 실마리가 뒤에 있긴 하지만, 역시 공허하긴 마찬가지야. 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붕괴돼 버린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문제는 진짜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섣불리 뭐라고 이게 결론을 낼 수가 없어, 지금. 지금 내 삶도 이렇게 보면 그 타인들을 막 피해가면서 살거든. 타인들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막 피해가면서 산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무나 숲이나 이 새들, 곤충들 숲속으로 막 사실은 숨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 타인하고 안 부딪히려고. 이 대한민국에서는 타인하고 부딪혀가지고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거든, 지금. 하여간 이 문제는 지금 나의 삶과도 직결된 문제인 거니까 계속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